예, 반갑습니다. 코스피 3000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가 특집 방송을 이제 준비했습니다. 시장 산업 테마 종목에 대한 핵심 정보와 빛나는 통찰력으로 충만한 특집 방송을 특별히 준비했는데요. 90분 증시 토론회 진행을 맡게 된 한국경제TV 와운의 파트너 임준혁입니다. 오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주실 박한샘, 박우신, 김영철 파트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세 분 모두 이제 주식 빅데이터예요. 걸어다니는 이제 백과사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진행함에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고 너무나도 편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하루고요. 자, 지금 미국의 이제 정부 부채 규모가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란 말이죠. 그래갖고 지금 대규모 부양책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봐도 법인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블루웨이브 흐름 속에서 뭐 법인세 인상 그리고 뭐 빅테크 규제 강화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릴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반시장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아서 미국 증시 변동성이 향후에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런 악재는 그냥 시장에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무시하고 추세를 타면서 상승하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제 블루웨이브가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됐을 때 시장에서는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게 이제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이제 나뉘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고, 제가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으로 좀 해석을 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장점과 단점이 굉장히 명확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장점에 더 장점을 바라보게 될 때는 시장이 또 강하게 상승을 하게 되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단점들에 어느 정도 이제 초점이 가게 되면 어떤 조정의 빌미가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러한 내용들 같은 경우도 결국은 우리가 이제 블루웨이브가 현실화가 됐을 때 어떤 단점으로 인식될 수 있는 내용들인데, 뭐 법인세에 대한 인상이라든지 세금 문제겠죠. 그리고 반독점 이슈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 일단 제가 보는 관점은, 자, 그러한 이벤트 같은 경우는 일단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근데 시간은 조금은 시간에 텀을 두고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게, 일단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들이 있었고, 그리고 현재 지금 글로벌을 이제 감싸고 있는 것은 결국은 코로나라는 이슈가 대전제로 좀 깔려 있다 보니까 아직은 좀 어수선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고 나서 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따라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는데, 막상 이러한 이벤트가 나왔을 때 증시에는 어느 정도는 악영향을 저는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다른 또 내용들이 더 많지 않나라는 판단을 기본적으로 좀 하고 있고, 오히려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어떤 이제 뭐 세금 이슈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미국 내의 그런 악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지금 전반적인 큰 틀 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은, 예전에 이제 미국 증시나 뭐 작년, 재작년 계속 그랬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신흥국 증시들이 좀 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쪽으로 오히려 자금이 돌 수 있는, 그러한 전반적인 분위기 내에서, 미국 증시의 조정보다도 오히려 이제 신흥국 증시는 반대 흐름을 보일 가능성도 저는 어느 정도는 열려있지 않나라는 판단이 좀 들고, 따라서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 주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만약에 영향을 주더라도 좀 단기적인 영향에 좀 그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큰 흐름상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환율 때문에 움직이는 여러 가지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사실 국내 증시도 신흥국 증시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3,085포인트 정도 하나요? 코스피 지수가 그 정도 하는데, 뭐 3,000포인트를 뭐 지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사실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3,000포인트를 일시적으로, 이게 하루만 지금 빠져도 3,000포인트거든요. 지금 금요일 날 64포인트가 빠졌으니까 금요일 정도만 하루만 빠져도 벌써 3,000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은 연초에 너무 지수가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한번 눌렀다 가는 게 더 그림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올 한 해 증시를 보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는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야겠지만, 대전제는 아직 위쪽으로의 룸이 남아있다라는 대전제는 갖고 증시를 봐야 된다. 즉 조정이 나왔을 때 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박우신 파트너의 이야기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수립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김영철 파트너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막 계속 출현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중국도 지금 코로나19 제약상 의료가 이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 정도 코로나19 확산 규모로 봤을 때는 한 2, 3개월 정도는 글로벌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악재를 지금 시장은 좀 무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냥 계속 무시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증시에 1분기 증시의 뇌관이 될 수 있는 건지 시청자분들께 좀 본인의 어떤 관점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코로나가 뭐 그 변이 관련된 이슈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간간히 나오고 특히나 이제 지금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을 들고 계시는 투자자분들도 아직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언택트주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아니라 치료제나 아니면 키트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계속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시죠. 야, 코로나가 유럽 쪽에서는 안 잡히는데 이게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상이냐라는 생각을 하나 하시고 또 하나는 증시가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코로나가 이렇게 퍼지는데 내가 들고 있는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은 올라가야 되는 건데 왜 안 올라가고 컨택트주들이 올라가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주식이 정말 1 더하기 1이 2처럼 명확하게 나오면 좋은데 시장은 항상 6개월이나 그 향후를 바라보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치료제나 아니면 키트주들 그쪽에서 컨택트로 넘어간 지가 꽤 됐죠. 조금씩 넘어가고 있고 최근에 흐름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좀 좋으면은 이게 혹시 차트 뒤로 백으로 잡아줄 수 있죠. 이거 보시면 사실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지금 시장의 흐름이요. 일단 제일 먼저 시즌 보면은 이게 시즌이 아시겠지만 3분기, 4분기 실적 좋을 거고 뭐 4분기 실적 사상 최대 나올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돈의 흐름의 심리고 시장이 항상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금 차트가 되게 이상하게 나가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변이 바이러스 나온다고 시장이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보다 포모라고 해서 그 Fear of Missing Out인가? 그러니까 나만 주식이 없는 거에 대한 공포감이 그러니까 내가 바이러스에 걸려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막 힘들 것 같은 공포보다 내 옆에 있는 나랑 똑같이 직장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뭐 6시에 퇴근하는 내 옆에 뭐 김대리 아니면은 김 부장님 아니면은 뭐 밑에 무슨 사원들이 나보다 돈을 더 버는 거에 대한 공포심이 더 큰 거거든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그러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결국에는 매수와 매도의 힘 겨루기 중에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주식시장은 매도가 강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사실 매수가 약해서 빠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잡아먹고 올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주식이 없는 사람이 더 공포스럽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내 잔고에 지금 주식이 없는 게 더 무섭기 때문에 시장은 쉽자리 추세적으로 빠질 가능성은 좀 높지는 않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중요한 건 뒤에 이제 단서를 달면 어쨌든 3천선은 저는 테스트를 하고 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추세적으로 꺾여 내려가진 않겠지만 변동성은 분명히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라운드 피겨라고 하는 3천선은 좀 테스트를 해야 되고 미국 증시도 3대 지수 모두 다 21선은 테스트를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까지 주식이 없었던 분들은 어쨌든 뭐 주식 빠질 때마다 사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쨌든 뭐 지금은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사는지는 시장이 매일매일 알려주거든요. 매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아니면 그날의 섹터 종목들 보면은 사실 어떤 게 대장주인지는 뭐 여실히 나오기 때문에 내가 어느 시점에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미국 증시는 21선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 증시는 그러니까 3천선이랑 21선 올라오는 그 언저리 부근에서 분할로 한 3거래일 정도 나눠서 사면은 웬만하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한샘 파트너에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국채 그 10년물 금리가요. 지금 1.1%를 지금 상회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 국채 금리 사이클이 좀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좀 원달러 환율이 좀 약간 좀 강세 전환되면서 뭐 크게 급등은 안 하겠지만 가두리 안에서 원달러 환율이 왔다 갔다 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일부 외국인들은 짜증나서 그렇죠. 환차익도 발생도 안 되는 거 뭐하러 한국 증시 투자하냐 하면서 매도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향후 외국인 수급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전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종목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그럼 앞으로 이걸 더 사줄 거냐 팔 거냐가 지금 굉장히 민감한 시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박빙의 승부에 나오는데 심판인 외국인들이 누구 편을 이게 업사이드냐 아니냐 요거의 이게 결승전에서 되듯이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최근에 주식을 안 사주는 현상, 엊그저께 거꾸로 7천억을 파는 현상, 요때 개인들 편을 안 들어주니까 주가가 3,200에서 3,100까지 밀리는 이런 현상들을 굉장히 심플하게 환율로 딱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생겼는데 저런 질문까지 핵심을 꿰뚫으니까. 그래서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당분간은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다? 조금 외국인들이 계속 팔을 수밖에 없는 현상. 환차익이라든가 달러, 잠깐 그러면 이 화면 잠깐 한 번만 좀 잡아주실 수 있습니까? 보시면은 이게 이제 결국은 이거죠. 예, 방금 물어보신 거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예, 우리 리얼 방송입니다. 허리 숙이고 방송합니다. 아까 어떤 분이 채팅창에 허리 숙인다고 하셨는데 당연하죠. 겸손하게 시청자 여러분들 왕 아니십니까? 허리 숙이고 예, 겸손하게 분석합니다. 자, 미국이 양적 완화 조치로 돈을 풀으니 그래서 미국이 돈을 풀으니까 장기 금리가 상대적으로 하락했다가 그리고 집값도 상승하고 그리고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니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은 강화됐는데 돈을 이제 너무 많이 푸는 거예요. 반대로 부작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달러 가치가 이자율, 그러니까 약간 달러 인덱스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예. 달러 인덱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어제 것까지 나온 거 제가 한번 자료 뽑아본 겁니다. 이 달러 인덱스 차트 그 일봉인데요. 코로나 때 달러 인덱스가 순간 100에서 106까지 쭉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러를 하나 사기 위해서 달러를 기준으로 만든 전 세계 중요한 6개 통화를 가지고 만든 게 있어요. 그 기준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하나 사기 위해서 이걸 돈을 몇 개를 줘야 되느냐거든요. 106개를 줘야 샀어요. 코로나 때. 코로나 2월 달, 3월 달에. 근데 지금은 얼마였느냐? 이게 8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이만큼 떨어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살짝 올라오죠. 바이든 후보가 돈을 더 푼다고 하니까 국채가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반대로 이자율은 살짝 올라가고 그래가면서 시장이 지금 약간 혼돈이 오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가면서 지금 외국인들도 그러면 주식을 여기서 일방향으로 계속 샀던 데서 한국에서 이제 팔고 달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예측이 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국내 증시는 약간의 변동성의 확대 그리고 여기서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지금 상태에서는 내일장, 월요일장 또 미국이 또 쉽니다. 마틴 루터킹 데이 때문에 이랬을 때 외국인들은 엊그저께 7천억 팔았던 것처럼 다음 주에도 조금 더 주식을 팔을 수 있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걸 이용해서 저희가 피해갈 게 아니라 오히려 주식을 조금 더 좀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저는 줄 걸로 봅니다. 단기 낙폭 과대를 이용한 그런 매매 전략에 아마 1월 후반 정도부터 주요한 전략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3천 잠깐 깨지는 거 다음 주에 그렇게 너무 좀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1,300명 이상의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시청을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많은 참여해 주셔갖고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제가 대신 드리겠고요. 우리 박한샘 파트너의 통찰력 있는 코멘트를 잘 참고하셔갖고 멋진 투자 전략 수립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우신 파트너에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연기금이 자산 비중을 지금 이제 맞추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국내 주식을 매도하고 있고 아무리 봐도 앞으로도 계속 매도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조 이상 연기금 쪽 매도가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뉴스를 제가 확인해 본 바가 있는데 그 연기금 쪽에서 지금 대형주를 집중적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과연 이 연기금의 매도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지 아니면 소화 못하고 조정으로 가게 되는 건지 시청자분들이 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중요한 인사이트를 갖고 투자한다라기보단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패시브 자금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어쩔 수 없이 매매하는 그러한
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기관들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계속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 두 가지인데 룸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운용할 수 있는 룸이 많이 줄었고 해외 비중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12월 달에 그런 거래가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뭐냐면 배당을 주다 보니까 주식을 사고 선물을 팔고 이렇게 이제 그 합성 매매 차익 거래를 하게 되면 이제 주식을 팔고 선물을 사는 것보다 배당이란 플러스 알파가 있다 보니까 12월은 원래 그런 거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보시면 1월달, 2월달에는 관련된 물량이 프로그램 매도로 이제 청산이 많이 됩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던, 배당을 노리고 들어왔던 부분들이 청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1월달, 2월달에는 원래 그러한 물량들이 좀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기관 수급이 또 안 좋은 게 그러한 부분들도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기관들의 매도세를 우리가 이제 극복을 하고 지수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 내에서는 뭐 OX로 답하자면 O라고 저는 일단은 보고 있고, 사실 기관의 매도세가 지금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거든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러면 주체가 누구가 될 것이냐. 사실 개인들은 지금 할 만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개인들이 지금 예탁금의 규모 자체도 지금 말도 안 되게 올라와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많은 분석들을 해요. 예탁금이 사상 최대고 신용 잔고도 계속 올라가고, 네, 이러한 부분들 개인들이 얼마큼이나 이거를 버텨낼 수 있을 것이냐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은 저는 명확한 게 미리 예단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처음 있던 일이잖아요. 전임미답의 지금 일들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예측을 한다라는 게 결국은 히스토리컬한 그 과거 데이터를 보고 예측을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한데, 이거는 뭐 데이터가 없거든요. 이거는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미리 예단할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외국인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제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몇 가지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외국인이 작년 한 해 주식을 샀느냐? 안 샀거든요. 즉 외국인들은 사실은 주식을 살 수 있는 룸이 과거 데이터랑 비교를 해보면 좀 많이 있어야지. 즉 얘네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수급이 완연하게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이제 매크로 지표라고 볼 수 있는 환율 자체는 글쎄요, 뭐 지금 많이 이제 원달러 환율이 많이 내려왔으니까 이제 바닥을 찍은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돌아가는 동향을 봐서는 저는 뭐 잠깐 쉬었다 갈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원하는 강세로 가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은 좀 갖춰져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게, 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사실 외국인들이 누적으로 주식을 계속 팔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 증시는 아시다시피 수출 주도형 국가잖아요. 즉 이제 트럼프가 어떤 이제 자국 우선주의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투자자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한 전 세계적인 그런 동향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증시가 또 우리나라 증시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지금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생각의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면 일단 기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서 좀 수혈이 되면서 극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개인들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매수세는 글쎄요, 예측은 잘 못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이 추세대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맞다면 결국은 좀 극복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10시가 좀 살짝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뭐 구독자 분들 중에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1,500명을 지금 현재 돌파한 상황입니다. 1,500명이 넘는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기관 출신 박우신 파트너의 이 수급 분석 코멘트를 참고하셔서 좋은 전략 추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김영철 파트너에게 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3월 16일 되면요,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과 공간이 이제 확보가 되는 그런 구간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최근 뭐 주식시장이 좀 가파르게 오르면서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고 펀더멘탈 개선 속도보다 가파르게 상승한 종목도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네. 만약에 3월 16일부터 외국인과 기관들이 공매도를 만약에 재개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종목들 망가지는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서 지수가 좀 엉망진창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공포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좀 본인의 관점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질문 주신 것 중에 이제 키워드가 종목들이 망가지는 거 아니냐, 예. 그다음에 엉망진창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질문 주셨는데 엉망진창이 될 종목들은 보이긴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뭐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쉽지는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속도 조절도 지금처럼 대형주가 하루에 뭐 몇십 %씩 상승을 하고 다음날 조정이 나왔다가 그 다음날 한 번 더 치는 그러한 흐름은 조금 쉽지는 않지 않을까. 왜냐면 분명히 위에서 누르는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지금은 사실 위쪽에서 뭐 강하게 눌러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호재성 이슈가 나오면은 그거에 시장이 열광을 하면서 이제 매수가 강하게 탄력을 붙고 있고, 위에서도 이렇게 뭐 뚜렷하게 매도가 세게 나오거나 아니면 누르는 그런 물량들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뭐 LG전자인가요? LG전자가 상한가에 치고 그다음에 현대위아였나요? 현대위아가 상한가에 치는 정말 예전에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공매도가 되면은 위에서 이제 분명히 눌러주거나 아니면은 어쨌든 좀 비이성을 좀 시켜주는 또는 속도를 좀 조절해 줄 수 있는 속도의 장치가 생기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금도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치료제 관련된 일부 뭐 키트 관련된, 이미 뭐 키트 관련된 것들은 제자리로 거의 가 있는 것도 좀 많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러한 종목들은 어쨌든 조금 더 흔히 말해서 공매도나 아니면 매도세의 타겟이 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 그냥 공매도가 시작되면은 딱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이 돼서 정말 그거를 미친 듯이 시장에 하루 만에 막 반영을 하고 하루 쉬었다가 또 반영을 하고 그러한 흐름은 조금 쉽지는 않아 보인다랑, 그 다음에 코로나 이슈로 주가가 좀 펌핑이 되어 있었던 그런 종목들은 흔히 말해서 타겟이 될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런 종목들은 조금 조심히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수급적인 부분들, 아까 저기 박우신 파트너님 많이 되게 잘 얘기해 주셨는데, 저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외국인들 수급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왜냐면 뭐 세계 수급 주체 중에서 영향력이,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고, 결국에는 기관이랑 개인의 싸움인데, 이걸 또 싸움이라고 하기에는 또 웃긴 게, 개인은 어쨌든 환매 요청을 한 거고 그 자금을 내가 직접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 차이가 좀 있어서 시장의 수급 주체에 대한 부분들, 결국에는 이만큼 지수가 올라왔는데 정말로 경기가 생각보다 막 드라마틱하게 올라와서 외국인들이 정말로 이 가격에, 비싼 가격의 주식을 사기 싫어도 패시브 자금으로 돈이 이머징 쪽으로 들어오면서 그냥 한국 일부 비중 채우면서 하면은 그냥 시장은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고, 만약에 경기가 생각보다 조금 늦게 돼서 외국인 자금이 조금 더 뒤에 이제 집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개인들 샀던 물량들이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 뭐 외국인들 들어와서 빠지지 않는 뭐 그런 정도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공매도랑도 좀 같이 맞물려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공매도라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 비중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이 더 많이 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만약 경기가 조금 더 뒤쪽으로 밀린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 자금이 들어오기 전에 그 경기에 대한 부분들의 시점 타이밍을 봐서 주가를 좀 눌렀다가 땡길 수 있는 부분들이고, 만약에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수출 데이터나 데이터들이 좋게 나와가지고 뭐 이머징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나면 공매도가 그렇게 시장을 뭐 강하게 짓누르는 역할은 크게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10시 6분 기준으로 지금 1685명이 시청하고 계시고요. 지금 뭐 좀 있으면 1700명을 돌파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성실하고 근면하고 스마트한 우리 김영철 파트너의 공매도 재개 관련 어떤 코멘트를 참고하시고 투자 전략 잘 수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한샘 파트너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월 28일 날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을 이제 공개할 예정인데, 네. 아무리 봐도 역대급
그 배당 정책을 공개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아 네. 보입니다. 이런 이벤트가 어차피 시총 압도적 1위는 삼성전자니까 지수 하방을 지켜주는 어떤 견인해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이벤트로 역할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넘어갈까요? 궁금합니다. 굉장히 저는 주주환원 정책이라는 부분의 내용 이벤트보다도 왜 타이밍이 지금일까? 명절 전일까? 그리고 왜 지금 타이밍에서 할까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이번 이벤트에 대한 임팩트가 있다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이제 18일 날 우리 이재용 부회장님께서 이제 아직 취임 안 하셨으니까 재판이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분 뇌물 공여죄냐 아니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하는 데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말이라든가 이런 거 줬던 게 이제 뇌물 공여죄에 해당되느냐 에 대한 최종 재판이 있어요. 원래는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신 발표가 있었던 지난 세 달 전에 일요일 날 다음 날인 월요일 날 재판이 있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재판이 이제 연기돼서 월요일 날 못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게 된 거죠. 그래가면서 그 세 달 동안 삼성전자 주가나 이런 게 움직이게 됐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주주 환원 정책은 저는 크게 삼성전자가 예전에 자사주를 매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분에서 최고의 주주 환원 정책은 배당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자사주를 매집하고 조 단위로 그리고 나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소각하겠다. 실제 소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갖고 있던 주식에서 100만 명이 갖고 있던 주식 수가 90만 명, 그러니까 이제 얘를 효과를 노린다면 90만 명으로 줄어들고, 그러니까 돈으로 단순히 배당 주는 것보다 자사주 매집해서 그걸 소각하고 또 자사주 매집해서 소각하고, 여기에 뭐 이런 유튜브니까 이런 말을 해도 되나요? 이게 사실이 환장하는 거죠.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 삼성전자 주식은 외국인들이 지금 55%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주식이 많이 올랐으니까 조종받는다고. 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 그러느냐? 삼성전자를 지금 시가총액을 여러분들이 뭐 500조 원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삼성전자보다 훨씬 매출액도 작지만 대만의 TSMC 같은 경우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690조, 700조 원대예요. 매출, 그리고 단순히 거기는 그냥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만 받아서 먹고 사는 회사입니다. 삼성 그 회사가 지금 54% 정도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제가 자료 한번 봐가면서 말씀드려 볼까요? 네. 여기 한번 잠깐만 한 번만 잡아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게 이제 전 세계 시장의 반도체 시장에 대한 업황입니다. 2020년도 2,880억 달러예요. 그냥 제가 환율 1,000원이라고 계산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거의 다 1.1을 10% 가산하셔서 한국 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880억 달러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288조죠. 여기다 여러분들은 10% 더 더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은 1,210억 달러인데 한국 돈으로 121조. 여기다가 여러분들은 이제 10% 더 가산하면 되겠죠. 비메모리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문제는 2021년도에서부터는 메모리 반도체는 1,650조, 165조, 그 다음 년도 163조, 169조 정체되어 있어요. 즉 삼성전자의 미래는 메모리 반도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 연도 최대 전 세계 단일 가전 시장에서 최대로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 바로 모바일, 5G,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파생 효과, 통신 장비도 그래서 지금 버라이즌으로부터 수주받고 있고 7, 8조 원 수주받고, 이번 연도 이제 1월 달이 끝나면 1월 말 정도가 되면은 지금 미국에서 주파수 경매, 5G 주파수 경매가 되고 있습니다. 2달 전에 버라이즌이 삼성전자한테 8조 원 정도의 통신 장비 발주를 줬죠. 주파수 경매를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그 비유를 들자면 이런 비유예요. 아직 여자친구도 없는데 신혼집부터 구해놨어요. 아니 여자친구도 없다니까. 근데 신혼집을 주파수 경매를 안 받았어요. 버라이즌이. 지금 받고 있어요. 될지 안 될지도 몰라. 근데 신혼집부터 얼마짜리를 구해놨느냐? 8조 원짜리 통신 장비를 발주를 해놨습니다. 삼성전자한테 2달 전에. 자, 그러면 AT&T 같은 경우도 지금 약 10조 원에서 5조 원 정도를
삼성전자한테 발주를 해줘야 돼요. 왜 삼성전자라고 제가 콕 집어서 얘기하느냐? 이거를 전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화웨이, 화웨이,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입니다. 그런데 화웨이가 30% 점유하고 있었는데 에릭슨하고 둘이 화웨이 통신 장비 미국이 상무부에서 블랙리스트로 못하게 막았잖아요. 지금 화웨이는 3월 달이 되면 모든 반도체에 대한 재고, 미국 정부가 막았기 때문에 그 재고가 다 바닥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말고는 이걸 지금 찍어낼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걸 단순히 비메모리 반도체의 한 20% 정도를 파운드리로 받아서 먹고 사는 대만의 TSMC가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100조 원 넘게 큽니다. 커요,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모바일도 있고, 그리고 반도체도 있고, 그리고 5G 통신 장비까지 지금 가세됐는데, 따라서 저는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내재 가치는 사실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이제 주식이 단계에 발현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겠죠. 따라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삼성전자 이번 연도 1월 28일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재용 회장의 재판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도 주주하는 정책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걸 해가면서 이재용 회장의 지배 강화, 삼성전자 지금 지분이 이재용 회장이 0.7%밖에 없습니다. 삼성그룹 전체 특수관계는 합쳐서 22%예요. 만약에 이재용 회장 재판돼서 혹시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구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된다면 외국인들을 어떤 형태든지 간에 자기 우호 세력으로 남겨야 되는 뭔가 기본 밑밥을 지금 깔아놔야 됩니다. 그 부분이 주주하는 정책이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 주주는 외국인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외국인 55%죠.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8.5%, 삼성화재가 갖고 있는 1.5%, 이건 회장님이 갖고 있는 4%,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5%, 홍라회사가 갖고 있는 0.9%, 이재용 회장이 갖고 있는 0.7%, 다 합치면 21.2%예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환원 정책 55% 외국인 빼고, 그리고 삼성그룹 특수관계인 22% 빼고 개인들을 위한 환원 정책은 실질적으로 기관 2, 3% 빼면은 10%도 안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개인들을 위한 환원 정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본인들과 외국인들을 위한 환원 정책인데 여기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세게 나올 거로 봅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나오는 종목들이 이제 우수수수수수 좋은 종목, 나쁜 종목들이 나눠지게 되는데 단기적으로 약발을 받는 거, 그러한 종목들이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1, 2, 3월 달 책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주주하는 정책은 결국은 자사주 매집, 조 단위가 넘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소각, 그리고 거기에 뭐 거친 표현이지만 거기에 환장하는 외국인. 그래서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00포인트 아래로 살짝 내려갔을 때, 단기적인 어떤 악재로 살짝 수급을 받았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열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현재 지금 시청자분이 분들이 이제 2,000명을 이제 돌파했습니다. 네. 아주 이 시간에 2,000명 돌파하는 게 정말 이제 쉽지가 않은데. 역시 잘생긴 사람들 나오니까 알아보시는군요, 시청자분들이. 이게 과연 이게 뭐가 이유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박한선 네. 대표님이 네. 워낙 제가 이쪽에서 맞는 것 같아요. 네. 박한선 저희는 대표가 얻어서 가는 팬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옆에 잘생긴 같이 분. 탑승한 거고. 와우넷의 일요일 날에 얼굴을 책임지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동의하시지 않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를 현재 이제 보유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뭐 살까 말까 이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은혜롭고 은혜로워요. 좀 멘트가요. 상당히 은혜롭고 온화하고 따뜻하고 깊이가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시청자 2,000명 돌파의 그 촉매자라고도 생각합니다. 맞아요. 약간 은혜로워요. 그래서 박한샘 파트너의 코멘트를 참고하셔갖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에게 좀 의미 있는 꿀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 박우신 파트너에게 제가 이제 질문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연준이 과거에 그런 말 한 적이 있잖아요. 뭐 물가 상승률이 뭐 일시적으로 뭐 2%를 넘더라도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좀 코멘트한 적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이제 고려해 볼 경우에는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지금 없어 보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유동성의 힘은 살아 있는 거잖아요. 맞죠. 예. 지금 긴축이 지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조정 시 매수가 답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럼 어느 지수까지 밀렸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식에 가담을 해야 될까요? 제일 좀 어려운 질문인데, 그 말씀해 주신 거에 저도 전적으로 다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실제 이제 그 금리 인상 관련돼서 점도표라고 하잖아요. 그 각 연준 위원들의 어떤 의견들. 21년은 지금 그냥 아무도 지금 금리 인상한다라는 사람이 의견이 없거든요. 사실은 2022년은 그렇다면 있느냐. 지금 기본적으로 한 2023년에 대한 얘기들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금리 때문에 이제 뭐 인플레이션율이나 그리고 내지는 뭐 그 고용 지표는 또 최근에 굉장히 안 좋았죠.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인플레이션만 걱정을 할 게 아니라 고용도 지금 연준은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지금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이러한 유동성의 힘이 증시에, 각국 증시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주식이라는 게 매일 오를 수가 없는 노릇이다 보니까 사실은 좀 과하게 올랐을 때는 일정 부분 눌려주고 이런 과정들이 뭐 한 번이 아니라 되게 많이 반복이 될 것 같아요. 계속 반복이 되면서 고점을 또 갱신하고 그러다가 또 한 번 크게 또 조정을 주고 또 갱신하고 하는 과정이 몇 차례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과정들이 언제 있었냐면 그 쭉 우리나라 증시의 과거 데이터를 쭉 보면 가장 저는 이제 비슷한 흐름으로 갈 거라고 보는 게 예전에 그 IT 버블 때라고 저는 제일 느낌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 코스닥 지수, 코스닥이 그때도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면 그때는 IMF 직후였어요. IMF 직후에 어떤 인터넷 혁명이 불어닥치면서 그러한 현상들이 1년 반 정도 이제 벌어졌었는데 그때 이제 움직임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보시면 지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요. 그런데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아무래도 이제 그 이격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조정도 단기적으로는 또 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닌가 싶으면 또 올라가요. 그러면서 계속 갱신을 하거든요. 1년 동안 이게 반복이 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반등이 없는 하락이 나오고 이제 거품이 꺼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시가 어떤 이제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실적 장세로 바뀌면서 좀 트렌드를 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좀 과하게 올라갔다가 깨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후자거든요. 즉 저는 좀 과하게 올라갔다가 즉 버블이 형성이 됐다가 나중에 버블이 깨질 거다라고 사실은 보고 있는 입장이고 아직까지는 버블이라고 일컫기에는 뭐 여러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조정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사야 되는 조정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냥 지수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3,000포인트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한 3,000에서 한 2,950까지는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지수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지수까지는 빠져도 추세 하등 이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그 작년 한 해 증시를 보면 한 5달 정도 가파르게 좀 올라왔다가 한 2달, 3달 정도 그때 추석 전후에서 이제 조정을 좀 받았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랠리가 한 3달째 이제 펼쳐지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3달 동안 올라온 상승 추세 자체도 여기서 뭐 3,000, 뭐 2,950, 뭐 심지어는 2,900 초반까지 빠져도 추세가 훼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가정이라면 사실은 이제 3,000 언더 구간에서는 사야 되지 않나라는 좀 판단을 합니다. 그 정도에서는 사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지금 고점으로 나온 지수가 3,266이죠. 저 자리는 저는 무조건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자리뿐만이 아니라 좀 실제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상승을 가파르게도 공포를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느끼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IT 버블 때는 어떤 시기였냐면 종목이 한 달 내내 상한가를 가요. 한 달 내내. 근데 그게 한 종목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고 이게 나중에 버블이 깨질 때도 보면 한 달 내내 하한가를 갑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거죠. 근데 이런 현상들이 펼쳐졌었는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최근에 LG전자 상한가 갔었죠. 그리고 뭐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예전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적인 케이스와 다른 움직임이 나올 때 우리가 어떤 버블의 징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미 좀 버블이 시작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 미시적으로 봤을 때 3천 밑에서는 사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 증시는 아직도 갈 길이 조금 더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뭐 지식이랑 뭐 지혜랑 관찰력의 어떤 화학적 반응을 일으킬 때 통찰력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근데 박우신 파트너 코멘트 들으면요. 통찰력으로 충만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되게 주식 은혜롭고 충만하고. 아, 은혜하고 저는 어떤 멘트 준비하셨어요? 제가 이따가 또 멘트 제가 코멘트 할 때 제가 준비해서 또 할 겁니다. 뭘 얘기를 해야 되지? 섭섭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아예 딴소리 해도 그 멘트 나오는 건가요? 아, 섭섭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아, 왜냐면 코멘트가 좋아서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아, 거죠. 코멘트가 후지면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시청하고 계신데 야, 지금 2,160명 이상이 지금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의 어떤 코멘트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 비중 확대 타이밍을 좀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박우신 파트너의 코멘트를 방금 하신 코멘트를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김영철 파트너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요국의 어떤 재정정책, 통화정책,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멀지 않은 미래에 코로나19 백신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경기 회복 모멘텀과 맞물려서 인플레이션 이슈까지 지금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환경에서는 어떤 업종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시장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을지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 해지를 뭘로 할 것이냐. 이미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하고 계신 거죠. 주식으로 일단은 해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주식이 아니면은 부동산인데, 그러니까 옛날엔 사실 현물을 가지고 있어야 인플레이션을 해지를 하는 거고, 인플레이션 해지의 가장 좋은 수단, 그리고 가장 안정적으로 장기간 수익을 줄 수 있는 게 이제 부동산인데,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정책, 이번 정부, 어쨌든 뭐 정부건 뭐건 어쨌든 이번에 이제 그쪽으로 이제 그 루트가 조금 많이 막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금들이 뭐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부분들이지 않나라고 이제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돈이라는 게 되게 영악하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일상생활에서도 될름 데리고. 근데 이게 결국엔 돈이라는 게 몰리는 쪽으로 몰리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제 부동산 쪽으로 계속 몰려 있었던 자금들이 어쨌든 거기에서 기대 수익이나 초과 수익 또는 이제 정부의 여러 가지 이제 정책 기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쪽으로 자금을 쏠리게 할 수 있는, 모아할 만한 그런 요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까지 시장이 뭐 최근에 왔던 것처럼 주식시장으로 들어왔었던 부분들이고, 이게 어쨌든 뭐 인플레이션을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닌 방법 중에서 지금 뭐 내가 금을 사 모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 이상은 가장 뭐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처음 큰 테두리 안에서 주식이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업종이나 섹터 골라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경기가 좋아지는 거를 지금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6개월 뒤, 뭐 1년 뒤에 이익들, 그리고 시장의 흐름, 그 다음에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미 계속 땡겨와서 주식에다가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6개월 뒤에 좋아질 거라는 부분들 플러스 알파로 희망을 싣고 있죠. 지금 사실 주식시장은 그런 것 같아요. 희망을 싣고 있는 거잖아요.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코로나가 치료될 것이다 라는 희망을 뭐 경기 민감 업종이나 아니면은 뭐 흔히 말하는 그 엔터 뭐 또는 이제 그러한 이제 필수 소비재 이런 쪽으로 이제 희망을 싣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쪽이 어쨌든 계속 뭐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그리고 모두 다 생각하고 있는 그 방향성에서 이게 약간 어그러지거나 의심을 하기 시작할 때가 시장이 꺾이는 부분들인데, 아직까지는 의심보다는 내가 주식이 없다라는 공포심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들고 있을 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야, 이게 조금 방향이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시장의 공감대, 그리고 의심이라는 게 형성이 되었을 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지금은 그런 의심보다는 내가 주식이 없다라는 공포감이 더욱더 큰 그런 시장이고 그러한 거는 저는 이번에 추석 연휴 될 때 또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가족 친지들끼리 만나서 작년에는 야 대주주 과세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때랑은 또 다르게 한 10월부터 지금 뭐 몇 개월 동안에 주식은 많이 올랐는데 야 누구는 넌 주식 좀 뭐 들고 있니? 하고 있니? 그러면은 이제 그때 이후에 한 번 더 또 야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주식시장에 자금이 한 번 더 조금 올 수가 있고 거기가 단기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피크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왜냐면은 뭐 공매도 이슈나 뭐 한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정말로 투자하지 않았던 자금까지 한 번 더 오면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은 누가 매도를 엄청 세게 때려가지고 빠지는 게 아니라 그 매도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물량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지금은 그런 물량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물량들까지 어느 정도 시장에 들어오고 나서 약간 수급적인 공백이 생기면 당연히 주식시장 가격 조정이랑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점이 조금 빠르면은 연휴 전 아니면은 연휴 후 어쨌든 그 2월달 연휴를 기점으로 그러한 이슈들이 조금 발생이 될 것 같고 그 이슈 부근에 분명히 또 신문에서는 계속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미디어랑 신문에서는 공매도 정말로 하루에 뭐 워딩 기사 메인 타이틀 보면 공매도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질문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인데 인플레이션은 해지할 수단이 없어요. 지금 부동산이나 뭐 여러 자금들로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뭐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은 뭐 주식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저희 와운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 있으시잖아요. 김종철 소장님 2 years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을 한다라는 어떠한 시그널 그리고 시장에서 금리를 인상을 하지 않을까 자금을 빼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들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시간적 여유는 조금 있는 부분들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적 여유가 많이 남았다고 해서 여기서 추세적인 랠리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아직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수급적인 요인으로 그 공매도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2, 3월 달 그때 언저리에 한번 분명히 그 공매도 이슈, 그다음에 수급적인 이슈, 그다음에 배당 들어왔었던 물량들 나가는 이슈, 거기에 작년 4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1분기 실적이 좋을 업종과 안 좋을 업종에 대한 부분들이 다 맞물려 있는 시기가 약간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 때 약간 좀 리스크 관리 잘 하시면 또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자 수 이제 제가 접속자들을 좀 분석해 보니까 2,200명이 강력한 저항선입니다. 2,200명이라는 강력한 저항선을 돌파 후 안착에 성공한 후 3,000명까지 가고 싶으나 그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자, 어쨌든 우리 김영철 파트너는 젊은 전문가고 젊은 전문가답게 노련미에 의존하기보다는 되게 열과성을 다해서 주식 연구에 지금 매진하고 있는 전문가라고 저는 느낌이 들고 있고요. 와운의 영행 큐티의 대명사 김영철 파트너 앞으로의 역할로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큐티한 매력이 있어요. 네, 이런 거라도 해야 뭔가 좀 큐티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큐티해. 그러니까 와운의 전문가 중에서는 그래도 되게 어린 편이잖아요. 젊은 편이잖아요. 그쵸. 그죠. 그래서 네, 큐티한 건가? 저보다 어리신 분이 딱 한 분 계신 것 같던데. 아, 그래요? 젊음은 돈으로 살 수 없다며요. 아, 네. 그래서 상당히 좀 큐티한 매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글로벌 인플레이션 이슈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이제 도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김영철 파트너의 코멘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박한샘 파트너에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지수 상승의 어떤 모멘텀이 이제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의견이 좀 다소 지배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약간 뭐 키 맞추기 상승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해서 개별 종목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스몰캡 주도의 장세가 전개된다고 가정이 된다면 그 근거는 뭔지 네.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들 제가 나스닥 종목 내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들을 한번 잠깐 읊어볼게요. 여러분들께서 귀에 익었는지 한번 안 익었는지 한번 보세요. 월드 10 바이오앤사이언스, 옵스 에바, 세라콘 네트워크스, 에이서 테라퓨틱스, 카피앤 홀딩스, 폴라 파워 거의 저도 생소한 종목입니다. 폴라 파워를 제외하고는 거의 생소한 종목인데 가장 많이 오른 종목들 순서가 거의 이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제 미국 나스닥 상승 시총 상위 종목에서도 그렇지만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중소형 종목, 개별주, 잡주들 이런 종목들이 미국에서 지금 대세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많이 내려간 종목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종목들이었느냐? 한국에서처럼 똑같았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종목도 바이오주고 가장 많이 내린 종목도 바이오주였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가장 심한 구간이었다는 거죠. 모더나가 가장 많이 치고 올라갔었고 또 가장 많이 최근에 떨어지기도 했었고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주로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워렌 버핏이 얼마 전에 인수했던 LNG 이쪽 뭐 에너지 2차 전지를 뭐 그 퓨어셀 형태로 만든다든가 ESS라든가 그러면 국내 시장도 아까 방금 우리 양 사령관님께서 여기 시청자분들께 우리 소통하는 방송이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까 양 사령관님이라고 하셨으니까 저도 양 사령 아니 참 임 사령관님 임 사령관님인가요? 저 임씨예요. 네, 임 사령 죄송합니다. 제가. 임 사령관님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임종혁 파트너님께서 저기 잘 이렇게 지금 리더를 해주고 계신데 방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형 종목을 좀 잠깐 눌렀을 때 그 돈들은 넘쳐나고 시장의 수익률 게임이 주변 종목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요즘 주식시장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 30년, 40년 동안 여러분들이 재산을 모았던 것이 부동산이었죠. 대한민국은 부자의 80%가 부를 부동산으로 갖고 있어요. 미국은 25%만 부동산으로 갖고 있고 75%는 주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이제 20%에서 천천히 건너가는 단계에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그런 과정이 마치 지하철처럼 가지 않는다는 거죠. 다음 역은 당산역, 그 다음 역은 무슨 역? 주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 가고. 포인트는 여기서 시장의 지수를 외국인들이 지금 주식을 안 사주잖아요. 저는 이 박빙의 승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외국인들은 살 만큼 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관리 포인트예요. 외국인들은 더 이상 주식을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10조 원 사가지고 따블랐다. 그래봤자 5조 원밖에 못 먹은 거예요. 근데 종합주가 지수가 1%만 올라가도 700조 원 중에서 7%가 수익입니다. 종합지수 따지면. 그러니까 10조 원 사가지고 따블라가 지수가 50% 올라가서 따블 먹는 것보다 갖고 있는 것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수 3000포인트에 오신 분들은 이게 안 느껴져요. 그렇지만 6개월 전에 벌써 2300포인트에 가입하신 분들은 가입하셨다는 분이 아니라 회원 저기 하신 주식을 하셨던 분들은 이미 1억 원이 3억 되고 2억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 2천만 원 돈을 사고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 됐습니다. 어차피 대형 종목들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하고 지금 비슷한 이유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유동성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강남 아파트 못 사게 누르니까 어떻습니까? 분당이라든가 판교라든가 세종시로 그리고 저기 김포 파주까지 돈들이 다 부동산 줍줍하죠. 다 그쪽이 따블라죠. 또 이제 그쪽을 막으니까 다시 또 강남으로 돌아오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게 외국인들의 수급인데 외국인들은 지금 잠깐 한국 증시에서 팔짱 끼고 잠깐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미운 세력이 있습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이 세력들을 진짜 요즘 들어서 너무 미운데 바로 연기금입니다. 차트 이거 화면 한 번만 잡아주시겠습니까? 기관들은 원래 주식을 때려요. 더군다나 공매도를 막았으니까 뭔가 본인들이 주식을 때릴 수밖에 없는 게 뭐 그냥 주식을 정리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공매도를 못하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 지난 한 달간 약 4조 원 정도 주식을 정리한 세력이 있습니다. 이 천천히 때리다가 592억, 지난 6개월간의 누적 그래프예요. 천천히 때리다가 갑자기 최근 4개월간 지금까지 6개월 때린 거에 최대 많이 때린 거를 지난 20일간 때렸습니다. 얼마 때렸느냐? 누적으로 11조 8천억인데 8조 원대에서부터 4조 원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20일간 지난 6개월간 때린 거에 3분의 1을 다 때려버렸습니다. 박빙의 승부예요. 개인들은 주식을 27조 원 샀고 6개월간. 기관은 18조 원 때렸습니다.
요 지금 박빙의 승부 3,200에서 3,500 가느냐 마느냐. 마치 주식도 이제 희소성의 문제예요. 갖고 있는과 파는 세력, 놓친 세력들의 싸움인데 이때 아래쪽으로 힘을 쏟은 세력이 있습니다. 누구냐? 연기금입니다. 원래 연기금은 뭐 하는 세력이냐면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준조세죠. 월급에서 강제로 떼죠. 이걸 갖고 주식이라든가 펀드 일정 부분 편입을 해야 되는데 주가가 급등 나왔을 때 이렇게 살짝 놔주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3,260포인트에서 지금 3,200포인트가 떨어졌으면 이제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변동성을 당일 변동성도 축소시켜야 되니까. 근데 거꾸로 계속 기관편만 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연기금이 절대로 개인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금의 이 움직임 때문에 외국인들도 저는 약간 지금은 한 템포 물러나 있다고 봐요. 이것이 3천 전후에서 다시 한번 일정한 에너지가 쏟는 과정에서 중소형 종목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넘치는 돈이 그들만의 장세가 펼쳐지게 지금 딱 좋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수는 조정받지만 강남 아파트는 빠지지만 주변 종목들 분당이나 판교나 세종시가 일어나는 것처럼 종목 장세가 다음 주부터 대호황으로 될 가능성이 지금 트렌드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방송의 묘미가 거기 있다고 봐요. 저희가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이 3인 각자 갖고 있는 의견들이 이렇게 나와가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금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휴일 기간에 그런 데 있지 않겠나. 그래서 다음 주부터 기대되는 어떤 개별 종목 장세, 중소형 종목 장세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내용을 뭐 쉽게 잘 설명해 주시는 그 재능이 남다르신 것 같고요. 아카데믹한 내용인데 귀에 쏙쏙 박힙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청자분들이 이 코멘트 참고해서 좀 투자 전략을 좀 수립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박우신 파트너에게 제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바이든 당선인의 어떤 취임식이 지금 임박한 상태고 예. 아마 취임하고 나서 행정명령 1호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게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지금 뭐 신재생에너지 가뜩이나 이제 시장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태양광이나 뭐 풍력 관련 기술이 워낙 발전해 갖고 발전 비용도 지금 현재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가뜩이나 대중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책적인 드라이브도 걸리니까 이 판이 되게 커질 것 같은데 이 풍력이 됐건 태양광이 됐건 뭐 그린 뉴딜 전반에 대해서 어떤 식의 어떤 접근을 해야 될지 박우신 파트너만의 어떤 관점을 자유롭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그린 뉴딜이라는 단어가 지금은 이제 주식을 작년부터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조금 또 식상한 단어기도 할 거예요. 이미 몇 달 전부터 너무 많이 이제 거론이 되던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핵심으로 봐야 되는 내용인 거죠. 이게 결국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가게 되면 뭐 말씀해 주신 대로 행정명령 1호가 이제 관련된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적으로 예산 집행도 그쪽으로 가장 많이 투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 그러한 예산이 집행이 됐을 때 결국은 관련된 산업은 커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 뭐 이미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사실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거는 이제 매수 타이밍 이런 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길게 보면 좋겠다라는 건 알겠는데 언제 사느냐. 그러니까는 이미 좀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 있다 보니까 일정 부분 또 기술적으로 조정을 또 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포인트가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일단 단적으로 가장 좀 짧게 본다면 우리가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는 거에 맞서서 이미 한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이미 그런 현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이제 탄소 배출과 관련된 종목들이 차트를 쭉 돌려보시면 이미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번 주에 있는 이벤트를 앞두고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관련된 이벤트를 둘러싸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번 상승을 했을 때 이시를 해주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이슈 전에 매수세가 들어왔다면 그 이슈를 맞춰서 좀 한번 이시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 큰 그림 내에서는 한번 사는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린 뉴딜과 관련된 부분들 자체를 큰 그림에서 좋게 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대표주를 사는 게 저는 맞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하나솔루션이 될 것 같고요. 대형주에서. 그래서 이제 이러한 종목들을 사는 타이밍을 잡는 게 일단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트렌드를 먹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그 업종 내에서 탑티어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사서 단기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길게 끌고 가야 된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얼마 전에 이제 삼성에서 나온 보고서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 작년에 보면 BBIG라고 해서 이제 BBIG 지수도 나왔었는데 지금 삼성에서 21년 화두로 던진 게 VVIG라는 화두를 던졌거든요. 이 VVIG의 G가 그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그린 산업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뜨겁고 이게 단순하게 어떤 주식으로 봤을 때는 모멘텀에서만 그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숫자, 그러니까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산업군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주지하시고 대표주를 꼭 놓자, 긴 그림에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가격적으로 좀 자신이 없다면 분할 매수를 해야겠죠. 그래서 좀 담아가는 좀 긴 호흡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저희 지금 현재 시청자분들이 2,300명을 이제 돌파했습니다. 이거 박우신 파트너 효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박우신 파트너 코멘트 딱 들어오면요. 스펙트럼이 넓어요. 지금 제가 하는 질문은요. 이거 다 지금 사전에 질문을 제가 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누적된 그 지식, 체계로 지금 코멘트를 하고 계신 겁니다. 세 분 모두. 저는 준비했지만 제 질문은 절대 노출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 분들이 워낙 이제 빅데이터고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시라 와, 코멘트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준비된 멘트보다는 본인이 알고 있는 누적된 지식으로 자연스럽게 푸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소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질문지를 여러분들에게 안 드린 거였어요. 그래도 다음엔 질문지 좀 주시고. 안 돼. 너무 근데 아니, 질문지 들으면요. 질문지는 아니더라도 대략 주제는 좀 너무 줘야. 방송이 자기적으로 돼요. 아, 네. 유튜브만의 그 라이브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냥 풀어주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린뉴딜 관심주 투자 전략을 이제 지혜롭게 수립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식 정보 스펙트럼이 참 넓은 박우신 파트너의 방금 코멘트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김영철 파트너에게 질문할 시간 맞죠? 아, 네, 그런 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뭐 이렇게 사실 저 질문이 나한테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 그래요? 아니, 앞서 몇 개 질문 중에, 이게 나는 다음에 어떤 질문을 하실래나. 아니, 이 김영철 생각을- 파트너도 네. 뭐 빅데이터에서 뭐 아, 어떤 저 질문이 빅데이터- 나가도 다 대팔 수 아, 있잖아요. 네. 자, 이번 질문은요, 이게 제가 수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네, 네. 수소라는 게 이제 그 지구의 환경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대표적인 청정 에너지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제 수소 경제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제 펼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이제 수소 연료 전지 발전 전력을 언젠가는 의무적으로 이제 구매할 수 있게끔 법으로 강제화할 예정이고, 그리고 또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은 수소차 강국이고 수소 연료 전지 분야에 있어서 진짜 파이오니아적인 선구자적인 어떤 역량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소차 및 수소 연료 전지 관련주들이 그래도 가격 매력이 있다면 저는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개별주 중에서 분명히 시장을 압도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김영철 파트너만의 요거와 관련된 이 수소 경제와 관련된 김영철 파트너만의 어떤 관점이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다행이네요. 질문 운빨이 좀 있네요. 평소 관심 분야였죠. 제가 평소 관심 분야고 아마 예. 임종혁 대표님 2시에 이제 파이널 예, 투표 예, 하시잖아요. 예. 거기서도 예. 올해 좋게 보고 있는 섹터 어떤 섹터냐고 이제 그때 올해 이제 첫 출연이었나요? 이제 질문 들어왔을 때 제가 아마 수소라고 말씀을 그때 드렸고 그 다음 날인가 정책 이벤트 한번 나와서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지난주에 엄청 좋았죠. 다행히 이제 화요일 날 출연해서 수소가 되게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지난주에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수소가 되게 좋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올해 꽤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경락 대표님 경락이 형도 되게 좋아하는데 2차전지의 남자잖아요. 저는 그렇죠. 네. 올해 탄산수의 남자, 그러니까 수소를 되게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수소에 대한 논란은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2차전지나 기타 종목들,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2차전지나 기타 종목들이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수소 관련된 종목들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수급적인 포인트가 하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 이제 정부에서 약간 보여주식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걸었었던 부분들인데 거기에 이제 대기업이 뛰어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또 하나는 경제가 수소 쪽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보시는 것처럼 SK가 일단은
플러그 파워 인수하면서 뭐 며칠 만에 초대박 튀어났다고 이제 뭐 기사화가 되면서 이제 뭐 자극적으로 타이틀이 걸리긴 했지만 어쨌든 SK가 수소 쪽으로 확실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와우넷 이거 유튜브 보시는, 한국경제TV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간 광고에서 효성 쪽이 수소한다라고 그 하는 거를 중간 광고로 유튜브 광고로만 아마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효성그룹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대차 쪽이 수소를 확실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뭐 10개 대기업 계열사 중에 3개 정도가 수소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는 건 이쪽에 분명히 경제성을 보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사업적인 부분들을 보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수소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 이게 수소가 먼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은근히 가까운 이야기이거든요. 요거는 제가 뭐 설명을, 저도 이제 공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드리기는 어렵지만 유튜브에서 이번에 이제 S본부에서 신년 특집으로 수소 관련된 경제 그거 하고 있거든요. 어제 토요일이죠. 어제까지 3부작으로 이제 끝났는데 보시면 생각보다 유럽 쪽이랑 그리고 일본 쪽이 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많이 진척을 해 놓은 상황이어서 그게 일단은 또 하나의 포인트고요. 항상 이제 그 옛날에 보면은 고 이건희 회장님이 항상 뭐 연초에는 일본에 가서 이제 사업 구상을 하시고 막 그러셨다고 하잖아요. 보통 대기업들이 처음에 이제 그 기조를 거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그쪽 섹터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3가지 포인트로 좋게 보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단순히 수소라고 보는 부분들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시면 태양광이랑 풍력, 이게 이제 그린 에너지잖아요. 근데 이 그린 에너지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이게 풍력이라는 건 결국에 바람이 불어야 된다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그 태양광이라는 건 날씨가 좋아야 된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환경적인 그 제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이제 이게 변동성이 없이, 에너지가 변동성이 없이, 또는 좋은 날 뽑았었던 에너지,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불었었던 날 뽑았던 에너지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날씨가 좋았을 때 뽑았던 에너지들을 그냥 뭐 저장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저장이라는 것 자체가 ESS랑 맞물려 있기 때문에 증시에서 사실 ESS, 지금 뭐 2차전지가 뭐 자동차에 들어가면서 되게 좋긴 하지만 결국에는 저는 증시에서도 ESS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린 뉴딜이랑 같이, 그러니까 그린 에너지랑 같이 부스트면서 ESS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로는 이게 수소를 좀 좋게 볼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완전한 그 청정 에너지로 가려면 이게 석탄이나 그냥 이산화탄소에서 뽑아가지고 거기서 수소를 뽑아가지고 그걸 저장을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결국엔 청정 에너지, 그러니까 풍력이랑 그 태양광으로 만든 그 에너지를 저장을 해서 그거로 수소를 뽑아서 그거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그래야 이제 완전한 그린 에너지가 되는 부분들인데, 이 얘기를 하면 사실 그렇게 질문하시거든요. 아니 왜 굳이 청정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이랑 풍력으로 뽑았었던 것들을 저장을 해서 바로 쓰면 되는데 그거를 굳이 또 수소를 쓰는데 에너지를 2번 활용을 하느냐, 이 부분들인데, 생각해 보시면 그거거든요.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에너지를 뽑아가지고 그거를 멀리 보내려고 하면은 밑으로 전선을 엄청 깔아야 되는데 그게 돈이 들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배터리화해서 배터리를 옮겨야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비효율적이죠. 왜냐면 배터리를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걸 옮기는데 또 돈이 들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저장성, 물론 이제 수소의 가장 큰 단점이 저장성이긴 한데, 어쨌든 저장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거를 배터리 형태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소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올해는 어쨌든 수소 관련된 종목들은 뭐 꼭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이게 이 증권사에서 H연구원이 수소를 엄청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뭐 그 저희 이게 뭐 한국경제TV 저희 2시에 이제 최성민 이사님 나오시는 그 코너에서도 정말 맨날 나와가지고 수소 얘기 하시는데,
어쨌든 뭐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렇진 않지만 가만히 보면은 몇 개의 그러니까 주도 업종은 이미 대형주들, 뭐 상하프론테크 당연히 대장일 거고 저는 신고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이랑 그 외에 몇 개 이제 수소차 그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기업들, 그리고 또 하나는 ESS. 그래서 수소 쪽을 본다라고 하면 어쨌든 특허 가지고 있는 기업이랑 그다음에 ESS랑 수소는 같이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그 현대차 쪽이랑 수소차에 같이 들어가는 밸류체인들, 거기에 있는 기업들은 저는 반드시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뭐 수소경제 관련 질문을 던지니 물 만난 고기 같아요. 헤엄을 자유자재로 막 치고 왜냐면 있는데. 이게 시장이 그쪽으로밖에 돈이 들어갈 게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네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작년 그 한 해 동안 가장 인기가 많았던 전문가가 바로 2차 전지의 남자 이경락 파트너였는데, 저 너무 좋아합니다. 올해는 수소경제의 남자 김영철 파트너가 네. 약간 좀 이미 연초부터 얘기했고 꽤 수익률이 좋긴 하거든요. 들고 예, 있는 김영철 종목들은. 파트너가 뭔가 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스타 파트너가 될 것 같다는 느낌적인 그렇게까지는 느낌이 괜찮고요. 좀 물씬 들어요. 아니, 그렇게까지는 괜찮고. 이 겸손한 자세, 이 젊은 전문가만이 갖고 있는 저는- 겸손한 자세도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저기 뭐지? 이게 튀어나오면은 정 맞는다고 아주 그냥 조금만 그냥 수면 위로 얼굴 정도만 나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아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숨 마실 수 있게. 예, 네. 지금까지 아름다운 청년 김영철 파트너였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시간 10시 51분이고요.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9분입니다. 이제 3분씩 코멘트를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약간 내가 이 코멘트를 해야 되겠다 하는 코멘트를 박한샘 파트너부터 3분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분 3분 코멘트, 자유로운. 너무 긴데 전 1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럼 2, 3분 정도 해주세요. 네. 예. 자,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요, 제가 돈을 잃는 분들의 공통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조급하시면 돈을 잃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무 단기적으로 다 맞추려고 하면 잃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의 공통된 특징에는 뭐가 있냐면,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즉, 3월에 공매도 시작한다. 뭐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종목 누가 뭐 한다더라. 그 다음에 또 우리도 여기서 얘기했지만 이재용 부회장 18일 날 재판부터 시작해서 온갖 코로나 뉴스부터 해서 다 있습니다. 돈을 버는 거는 어떤 것을 정보를 빨리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정보가 넘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보의 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정보가 나왔을 때 시장에 이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를 빨리 간파하는 그 관계성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보가 부족해서 나는 돈을 못 벌어. 혹은 내가 진작에 이거를 이렇게 저 회사에 대한 셀트리온 치료제를 알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시장에 반응을 할 건지 대응을 어떻게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즉 성냥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냥불을 던졌을 때 어떤 거는 갑자기 화약처럼 폭발하고 어떤 건 아예 불도 안 붙는 똑같은 경유 같은 경우는 불이 안 붙죠. 똑같은 휘발유인데 그 속성을 빨리 간파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장에서는 지수의 그 널뛰게 하는 변동성 속에서 그거 추격해서 팔고 또 3,000 깨지고 2,900 깨졌을 때 또 순간적으로 주식을 던지고 요거 매매 딱 2번 잘못하면 여러분들 계좌 순식간에 20-30% 날아갑니다. 자신 없으면 빠지는 게 이장입니다. 반면에 자신 있으면 그 부분에서 그 변동성을 파도 타기처럼 즐겁게 타고 노르셔야 돼요. 사타 팔았다도 하셔야 되고. 그래가면서 떨어진 것을 이용해서 진짜 좋은 주식이라면 주식을 늘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정 부분 던져놨던 걸 또 다시 사서 늘리고. 즉 파도 타기를 즐기셔야 되는데 나는 그게 자신 없다. 아직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잠깐 물러나는 것도 저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은 항상 옳습니다. 그리고 항상 수익률을 줘요. 그것이 떨어지더라도 주는 게 시장입니다. 무슨 얘기냐? 시장은 항상 맞는 거고 내가 준비되지 않았느냐. 본인 실력 본인이 아시죠? 다음 주부터 그동안 있었던 변동성보다 더 큰 변동성이 올 겁니다. 그때 삼성전자냐 코스닥이 어떤 종목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변동성을 견뎌내가면서 이길 만큼 준비된 사람이냐. 내 실력이 얼만큼이냐. 검증하기에 딱 좋은 것이 지금 1월달 2월 초예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 실력을 빨리 쌓는 게 중요한 거지 시장의 이 변동성에서 같이 춤을 추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잠깐 물러났다가 남들이 팔 때
이렇게 들어가는 전략. 그것이 코로나 때는 1,500에서 3,300이라는 큰 변동성이었다면 이번 주에는 3,200에서 2,800이라는 이 200포인트의 변동성이라는 거 기억하셔가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와, 지금 시청자분들이 지금 2,400만 명, 2,400만 명이네. 정확히 10시 55분 노트북 시간 기준으로 이제 10시 55분 기준으로 2,458명이 지금 현재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잘하면 2,500명 돌파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박우신 파트너의 투자 판단에 대한 어떤 조언 3분 스피치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3분 스피치다 보니까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일단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평소에 살다 보면 그 돈이라는 게 결국 이제 주식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돈이라는 게 지나치게 쫓게 되면 달아난다라는 얘기들을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주식 시장이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마음을 굉장히 편하게 갖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자가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사에 오래 있었다 보니까 여러 고객들의 계좌를 봐왔고, 그리고 각자 이제 수익을 많이 내는 사람과 수익을 실제 못 내는 사람들의 특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사실은 보면은 여유로운 사람이 결국은 항상 위너가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많이들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증시가 올라왔잖아요. 올라오는 과정에서 나는 남들보다 수익을 못 본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나는 지금 정작 수익을 많이 못 봤는데 여기서 혹시 증시가 빠지게 되면 난 먹은 것도 없는데 다 토해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조급함에서 나타나는 저는 현상들이라고 보거든요. 증시라는 게 사실 매일매일 기회가 있고요. 짧게 보면. 그리고 길게 보면, 계속 기회는 열려 있는 게 또 증시입니다. 그래서, 항상 열리는 게 또 증시고요. 그래서 그러한 좀 긴 호흡으로 봤으면 좋겠고, 우리가 긴 호흡으로 봤을 때 결국은 지수를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 지수가 하락을 해도 어떤 종목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증시고, 요즘은 또 ETF라든지 뭐 심지어 뭐 주식 선물이라든지 하방에 베팅할 수 있는 상품들도 굉장히 많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은 지수가 어느 정도 안정세는 그래도 유지를 해줘야 먹을 거리들이 있는 건데, 일단 제가 앞서도 많은 얘기들을 해드렸지만, 저는 아직도 갈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3천이 깨질 거냐, 뭐 3천이 깨지면 뭐 소위 말해서 뭐 나락으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논할 게 아니라, 지금 100포인트, 200포인트가 저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좀 긴 호흡으로 보면 말 그대로 4천을 갈 수도 있고 5천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열린 시각으로 좀 여유롭게 증시를 봤으면 좋겠고, 현재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들이나 뭐 기반 내용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 가치보다 어떤 밸류에이션보다도 더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그런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는 시장이니까 굳이 너무 위축돼서 매매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지수가 하락을 해서 내 계좌가 까먹는 거에 대한 고민은 나중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조정을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꼭 보고 상반기에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자신감을 갖고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박우신 파트너의 멋진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수소경제 남자이자 와우넷 영행 큐티의 대명사 김영철 파트너도 네. 임팩트 있는 3분 스피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팩트 있는 3분 스피치. 네, 뭐 일단은 그냥 오늘 저희 좋은 시간 일요일날 서로 많은 분들이 피곤하시지만 그래도 열정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저도 이제 채팅창을 많이 못 봤는데 후반부에 지금 하다 보다 보니까 철상광명님이 이런 얘기 하나 하신 것 같거든요. 진짜 주린이가 돈 제일 잘 버는 듯 크크라고 이제 해주셨는데,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기관이랑 증권사 직원들 의외로 돈을 많이 못 벌었거든요. 제가 제 주위에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왜냐면 대부분들 쌍바닥을 기다리고 뷰를 빨리 꺾으신 분들은 돈을 많이 벌었고, 뷰를 좀 늦게 꺾으신 분들은 벌긴 벌었지만 이제 조금 늦게 번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주린이 분들이 돈 많이 벌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 그런 것 같거든요.
이 앞전에 아마 용대리 장세라고 한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용감한 대리들. 그러니까 그때도 몇 개의 종목들이 정말 막 미친 듯이 치고 나갈 때 부장님이나 차장님들 급은 그 종목을 못 사는데 용감한 대리들 이제 약간 이제 사원급 탈피하고 나 좀 주식 하는데 붙을 수 있고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었었던 장세가 용대리 장세가 좀 있었는데 지금 약간 그런 장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린이 분들이 새로 들어오셔서 정말로 일부 대형 종목들, 약간 좀 어중이 떠중이 종목들이 아니라 그냥 일부 대형주 종목들 사셨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중소형주도 탄력 있는 거 사셔가지고 돈을 꽤 많이 벌으신 그러한 이제 한 해가 됐는데 저는 여기서는 조금 이제 누구나 돈을 벌기보다는 조금 실력을 키우시거나 아니면 대응을 잘 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좀 더 잘 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뭐 전제 조건은 시장이 빠그러진다라는 전제 조건은 아닌데 시장이 약간 옆으로 플랫하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박스권에만 갇혀도 이 수익을 내기가 약간 좀 까다로울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 좀 잘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박우신 파트너님이 얘기해 주신 거 저도 되게 열심히 경청해서 들었는데 여유가 좀 필요하기도 해요. 대응도 잘 해야 되지만 여유가 좀 필요한데 왜냐면 이게 사실 주식이라는 게 제가 작년에 뭐 여러 가지 저도 이제 책도 보고 뭐도 하는데 되게 감명 깊게 뭐 느낀 말 중에 하나가 주식이라는 건 결국에는 엉덩이 무거운 사람, 그러니까 엉덩이 가벼운 사람한테서 엉덩이 무거운 사람한테로 넘어가는 그러한 그냥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글을 작년에 물론 이제 시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돈을 많이 먹었었던 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이 저도 기억에 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유를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시되 약간 좀 대응이 필요한 그런 시장의 구간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까지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저도 사실 이제 아침에 10시부터 11시까지 주식연구소라는 상당히 어마어마한 타이틀로 방송을 하고 있지만 그렇죠. 보면은 그냥 그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뭐 주도 섹터가 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좋게 보는 섹터가 뭔지 상당히 이렇게 좀 편안하게 방송을 진행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10시부터 10시, 11시 30분까지 무려 1시간 반 동안이나 힘들게 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오시면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 예, 뭐 상당히 좀 짠한데요. 예? 뭔가 무표하고 그게 은근히 뭔가 좀- 힘들어서 그러니까요. 은근히 힘들어서 짠한 느낌이 장중 나는데 데일리로 무료로 10원도 안 받고 네. 공짜로 약간 좀 복지의 일환으로서 진짜 제가 약간 복제 일환으로 하고 있는 그렇게 중인데 유튜브를 진짜 아, 노보수로 진짜. 이렇게 네. 정보를 제공한다는 게 이제 시장 경제 국가에서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당히 좀 힘든 일인데 심지어 참여하면 치킨 쿠폰도 줘요. 엄청 하루에 한 3개 정도 뿌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김영철 네. 파트너 잘 돼야 됩니다. 아, 김영철 네. 파트너처럼 열심히 사는 전문가 아. 흔치 않습니다. 저는 김영철 파트너 연내 와운의 스타 전문가가 될 거라고 저는 감히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와운의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공개 방송을 지금 해야 되잖아요.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뭐 공개 방송 스케줄 같은 거 뭐 홍보하실 분 있어요? 뭐 박한세 파트너. 저는 이번엔 따로 없습니다. 오늘 안 하세요? 네네. 어떻게 박우실? 수요일 날? 수요일 유튜브. 그럼 어제 유튜브 스타고 거의 뭐 와운의 유튜브 플랫폼을 거의 뭐 쥐락펴락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물이세요 유튜브 쪽에서는. 와우는 이끌어 박한샘 대표님. 조회수 제일 많아요. 개인 저는 유튜브입니다, 거의. 유튜브 올려도 조회수가 몇 개 안 되거든요. 근데 박한세 파트너는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조회수 얘기하시니까 제가 가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얘기하시니까 제가 잠깐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예, 예. 2,362분이신데요. 예. 우리 오늘 첫날인데 2,500분 이상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예. 우리 아까 30분 늦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11시 지금 4분인데 11시 10분까지 좀 하는 걸로 하고 좋습니다. 예. 대신 본인들이 꼽으쳐놓은 한 종목 어. 나 1, 4분기에 나는 이 종목으로 나는 지금 내가 꼽으쳐놨는데 유튜브에서도 공개 안 하고 예. 진짜 다음 주 내가 꼭 살라고 꼽으쳐놨었다. 어. 요거 하나씩만 딱 공개하면 1분씩. 아, 그럼 그것도 딱 10분 맞아가면서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까지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이잖아요. 예. 이분들한테 저는 뭔가 좀 선물을 드려야 된다고 봐요. 박한세 파트너가 이제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하면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이런 거죠. 구독자의 입장을 헤아리는 저런 어떤 컨텐츠 제작 능력이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박한선 지금 끝까지 남아 계신 분들을 위해서는 네. 지금 이제 이거 끝났네 이제 하고 딱 나가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렇지만 네. 진짜 마지막까지 계신 분들은 뭔가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예, 그 전에 예. 공개 방송 준비. 저는 이제 잠시 그때 오픈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래요. 11시 10분 좀 넘어서 네. 지금 아웃넷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오늘 공개 방송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관심주 1선을 네. 제시해 주시면서 본인이 뭐 약간 좀 이제 알려야 될 내용이 있으면 공지할 내용이 있으면 그 같이 이제 섞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한샘 파트너부터 1분 네. 종목 스피치입니다. 따로 네. 공개 방송은 없고요. 1, 4분기 탑픽으로 보는 종목은 바로 삼성 SDS입니다. 왜냐하면 애플카 그리고 중국의 지리 자동차와 네이버 같은 바이두의 합작으로 인한 중국도 자동차 자율주행을 선언했어요. 최근 우리나라의 네이버에 해당되는 이 중국 바이두가 자율주행차 선언하자마자 120달러였던 주가가 250달러까지 한 달 사이에 올라갔습니다. 한국에서도 삼성 자동차와 애플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플랫폼, 하청업체죠. 제조업체에 불과하지만 LG도 마찬가지고 그거 말고 이제 조만간에 구글과 그러면 삼성도 거기에 맞서는 구글 안드로이드 라인도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할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1, 4분기 안에 그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플랫폼과 물류를 장악하고 있는 삼성 SDS의 주가 움직임은 현재 가격 대비 오름폭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쿠팡이 나스닥 상장하면 40조 원 시가총액 정도 예상되는데 막상 상장했을 때는 60조 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물류는 플랫폼 싸움인데 삼성 SDS는 매출액 11조 원 중에 절반 가까운 45%인 5조 원이 물류 산업입니다. 따라서 빅데이터를 이용한 부분과 물류 파트 그리고 이런 플랫폼을 이용한 자율주행의 유리한 지점 안드로이드와 삼성카 발표가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가장 수혜를 입을 만한 종목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남아있는 삼성카에 대한 발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조만간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잘 1, 4분기에 주목해서 볼 만한 주가 하락을 이용해서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박우신 파트너도 관심 종목 1선에 대한 스피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HTS를 껐어. 이게 저와 예.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제 발언이 끝나고 HTS 끄고. 저도 HTS 껐다 지금 다시 켰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그런 어떤 돈 멋진 배워야 콘텐츠. 돼요. 인상 돈 좋으니까. 배워야 돼요. 요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제 요거. 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돈 배워야 돼요. 오늘 첫날인데 솔직히 마지막까지 제가 보니까 쭉 2,400 찍다가 다 나가시는데 이분들이 왜 계실까 일요일 날 예.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몇 분이나 남아 돈 배워야 계실까? 돼요. 돈 배워야 돼요. 최선호 종목 1선을 좀 받고자 하는 네. 욕구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 거니까요. 그렇죠. 예. 이분들이 남아있는 이유는 주가 떨어질 때 그런 시청자분들한테는 이분들한테 분명한 어떤 걸 이득을 드려야 된다고 봐요. 예, 지금 정부에 계신 주식 유튜버를 꿈꾸시는 분들 오늘 방금 하신 이 우리 박한샘 파트너의 코멘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빨리 돌아버리겠어요. 찔러야 자, 진짜 종목이 나와요. 아니요. 혹시 김영철 대표님 네. 준비됐나요, 지금? 아니 나는 어차피 한 정해져 있죠, 1분, 네. 1분 정도가 더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숨을 계속 쉬시면서 뭘 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 하나만. 김영철 얘기하라고 파트너가 먼저 하니까. 하실까요? 예. 저요? 예. 저 한 3개 정도 보고 있는데 예. 3개를 해도 되는구나. 3개를 해도 되죠. 네. 안 되나요? 그러니까 프리하게 하자고요. 네, 프리하게. 네. 저는 일단은 사실 중소형주는 이런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수소 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중에서는 지주사 SK 좀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제가 그 주식 강의를 요청을 많이 받는데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강의를 하게 되면 꼭 하나는 꼭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큰 사이즈 종목이 역사적 신고가를 가는 흐름에서는 반드시 좀 체크업을 해야 된다고. 그 대표적으로 뭐 LG화학이랑 아니면은 뭐 삼성 SDI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잡아가지고 어쨌든 뭐 수익을 내고 그 트렌드 변화가 나타났었던 부분들인데 지주사 쪽에서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외국인들도 가장 선호하는 거는 SK그룹이기 때문에 전 대형주 쪽에서는 SK그룹 쪽 하나 일단은 뭐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기에 좀 무난하면서도 괜찮은 수익을 내올 수 있는 게 SK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건 수소 쪽에서는
쪽에서는 상하프론테크, 그다음에 태양광 쪽에서는 페브로스카이트로 유니테스트 이렇게 좀 큰 흐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김현철 파트너. 설마 유니테스트 생각하신 건가요? 종목이 겹쳤네요. 네, 네. 와, 미치겠다. 종목이 겹쳐도 상관은 네, 없죠. 겹쳐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네, 박우신 맞죠. 파트너만의 어떤 네. 유닛 테스트에 대한 관점이 아마 시청자분들은 너무나도 궁금할 거예요. 이야기해 주시죠. 이거 아마 페브로스카이트일 텐데요. 맞아요. 예. 예. 이게 사실 유니테스트가 이제 반도체 업체잖아요. 그런데 이제 추가적인 밸류가 붙어 있는 회사인 거죠. 근데 이제 이 관련된 매출이 언제 발생할지가 어떻게 보면 중요할 거고, 이 매출이 발생을 하면 시장이 보는 인식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1분기에도 1분기. 의미 있는 네. 숫자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이제 슬슬 사모해야 할 때는 맞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3차 태양전지라고 부르거든요. 그 페로브스카이트 관련돼서 사실은 이제 글로벌 탑티어는 파나소닉이었는데, 이제 비공개 테스트 내에서는 효율성 자체는 이미 유닛 테스트가 역전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사실 실제 유닛 테스트라는 기업이 원래 이제 관련된 기술을 국가기관에서 이제 같이 가져왔던 거거든요. 한 3년 전쯤에. 그래서 그 기술들을 계속 이제 연마를 해가지고 이제 이 정도 수준까지 올려놓은 상황인데, 이 시장이 열리게 되면 글로벌 탑티어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제가 아까 삼성증권에서 나온 VVIG 요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아까 G가 이제 그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I가 이니셔티브예요. 그래서 1등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인데, 관련된 그러한 태양광 산업 내에서는 굉장히 주목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가능성이 일단 열려 있다라는 것 자체가 주식으로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면은 아직은 좀 발표를 하려면 좀 남았죠, 시간이. 한 5월달 정도는 돼야 될 텐데, 그 전에 주가는 움직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움직임이 좀 조정이 아직은 좀 나오고 있어요. 기간 조정 성격에.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만 잘 잡으면 한 올 중반 정도에는 꽤 높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세 분 파트너께서 시장, 산업, 테마, 종목 관련 핵심 정보 및 관점을 아낌없이 제공해 주셔서 상당히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시청자분들 대신해서 이제 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박한샘, 박우신, 김영철 파트너와 이제 함께했고, 이 세 분 파트너의 역할론 기대해 주셔도 참 좋을 것 같고, 이 세 분 파트너가 제공해드리는 멋진 투자 전략과 그리고 종목에 대한 어떤 전략을 참고하셔갖고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시청자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유튜브 방송 끝난 거 아니고요. 저희 프로그램은 끝났지만 잠시 후에 신학스 파트너가 핵심 유망주를 의미 있게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시청 계속 해주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